자, 그럼 우리 마무리 집시다. 주택법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뭐 처음 듣는 분들은 주택법에 대한 부분 좀 낯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러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은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이해하려고만 하시고, 모르겠는 건 체크해 놓고, 나중에 한번 돌아오면 다시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동영상 보실 때 중간에 끊는 거 하지 말라고. 그렇죠? 중간에 끊어버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 지켜주는 게 좀 더 빨리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그것도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주택법을 배우는데 30채 이상의 주택단지, 주택 부대복리설을 건설한 1단의 토지, 주택단지가 있다.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하는 걸 하나하나 배우게 된다. 그런데 그 건설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며, 건설은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 게 사실은 주택법의 건설 파트예요. 지금 봤던 사업 주체와 관련된 것 중에 등록 사업자가 있다, 비등록 사업자가 있다고 했고, 비등록 사업자 중에 주택조합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좀 기억 좀 해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금에 대한 거하고 사업 시행 부분에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하고 이 순서 배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림책에 몇 페이지 내용 넘기시면 89페이지 보시면 주택상환사채란 부분이 보일 거예요. 주택에 대한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주택상환사채를 이제 발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31회 때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또 우리 32회 때 문제가 나올 확률은 솔직히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작년에 기출됐고 기본 패턴이니까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사실은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현대건설이에요. 등록사업자. 저 토지주택공사예요. 그러니까 집을 질러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제가 발행한 사채 좀 사주세요.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집 열심히 짓고요. 나중에 상환해 줄게요. 주택으로. 채권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해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등록사업자나 토지주택공사가 집값을 먼저 받고 대신 증서를 주는 거야. 사채를. 그리고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뭐 하죠? 해당 내용의 채권하고 주택과 바꿔주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값을 3년 먼저 받는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주택상환사채인데, 아무래도 등록사업자라고 한다면 부도가 날 위험이 높아요. 일반적인 건설사니까.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보증 같은 거를 받아주세요. 보증을 받아야만 뭐가 되어진다? 해당 내용을 우리가 발행할 수 있다고요. 부도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토지주택공사는 뭐가 된다? 따로 보증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죠. 왜? 토지주택공사가 망할 리는 없잖아요. 됐죠? 그리고 등록사업자이면 자본금을 5억 이상 있어야 되고, 등록사업자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든 그 발행 승인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항상 채권은요, 승인권자가 아니면 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일단 아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해당 내용 부분의 주택상환사채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누구 승인을 받아라? 주택상환사채는 국장 승인을 받아라. 상환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택상환사채를 설명드리게 되고요. 이와 같이 주택 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지면 이제 사업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실 게, 지금 주택상환사채는 무슨 조합이 발행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토지주택공사 아니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항상 정확하게 눈 뜨고 봐야지 어영부영 하시면 안 돼. 그렇죠. 똑바로 외워줘야 돼요. 아니면 모르는 거와 같아요. 하나라도 정확하게. 아셨죠? 그 점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사업을 시행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사업 시행의 부분에서 그림책 92페이지. 그러면 사업을 시행해 보자. 그럼 사업 주체가 누군지도 받고,
그 다음에 주택의 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에 대한 부분으로 주택상환사채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사업을 시행할 때 몇 호 몇 세대가 됐을 때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냐라고 한다면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그러면 29채를 짓는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하지만 30채 이상 짓는다면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주택법의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아시면 되고, 아까 주의할 거, 사업주체 등록사업자 나올 때 있잖아요. 등록사업자 나올 때 연간 20채 이상, 대지면 1만 연간, 그러면 국장에 등록한다고 했죠. 그거는 사업주체 등록 기준인 거예요. 이 사업계획 승인 사유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기는 30채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을 규모 한 번만 하려고 하더라도 등록사업자 등록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연간 20채 이상 되니까. 그거랑 얘랑 혼동하시면 안 돼. 아셨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대지는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됐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물론 밑에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사업계획 작성을 했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냐 이 얘기인데, 요거 나올 때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우 머리 아파 죽겠네. 무슨 뭐 도시개발법에 갔더니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하더니, 정비법에 왔더니 또 지정권자가 다르고, 건축법에 허가권자가 다르고 또 다르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딴 거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권한자가 누구냐, 행정청의 권한자가 틀렸다 이렇게 해서 답이 되어지는 문제는 40문제 중 서너 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권한자 누구냐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내년에 10월 30일 날 시험 보는 거니까 지금은 그런가 보다라고 편하게 마음 드세요. 됐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럼 일단 체크 먼저 해드릴게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원칙은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들 뭐라는 거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단적으로 우리가 앞에서요 1교시 첫째 주 1교시에 제가 행정청에 대한 조직을 얘기할 때 시도지사의 시는 뭐랑 같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뭐라고요? 시도지사는 큰 지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시도의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같은 소리야. 그러면 요 시도의 시에는 특별시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에 대한 승인권자는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어도 서울특별시장에 승인하고,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어도 서울특별시장에 승인하는 거야, 사실은. 아래위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서울시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것 등은 뭐가 된다? 아하, 대지 면적 10만 이상, 10만 미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승인하냐? 서울특별시면 그냥 다 서울특별시장에 승인하는구나. 우리 일반적으로 뭐였어요? 건축법에서 건축의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 등을 공부할 때 뭐였어요? 허가권자는 여기는 뭐였다? 우리가 구청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구청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면 종로구청장이 허가했고, 21층 이상 등의 큰 건물이면 특별시장이 허가했잖아요. 건축법에서는. 하지만 지금은 뭐다? 그냥 다 서울시장이 다 사업계획 승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단지를 이루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은 건축법과 달리 그냥 특별시이면 특별시장이 다 사업계획 승인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서울특별시에서는 그냥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이건 특별시장이 승인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건축 허가와 관련된 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허가하고 21층 이상 등의 큰 건물은 특별시장이 허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듯이 지금 제가 써준 건데 건축 허가권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허가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긴 다 아무리 해도 특광이니까. 하지만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규모를 보게 되면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 지금은 주택단지를 짓는 거니까. 주택단지를 짓는 거라 큰 단지가 만들어진다 뭐가 된다?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차이점들 이해해 보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된다면 뭐라고요?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요. 건축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혀 허가권이 없는데 그렇죠? 그 부분들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33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고요. 위에 써놨듯이 제가 건축의 허가권자와의 구분에 대한 것은 잘 구분하시면서 내용 등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러고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래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코멘트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뭐 착공 신고하고 사용검사 받고 마무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 뒷부분에 대한 것들은 2월, 4월에 차차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택의 단지에 대한 부분의 건설 파트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주택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요 건설을 본 거고요. 이제 공급과 관련된 부분만 보면 주택법은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럼 봐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이면 당연히 그 공급에 대한 부분도 규제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어진 주택은 청약통장 같은 거 있어서 청약 같은 걸 해가지고 얻게 되는 거고 건축법에서 허가받아 지은 주택 같은 거는 그냥 선착순으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급을. 그러니까 이 공급에 대한 부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은 주택일 때가 여러 가지 공급의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툴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의미만 이해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주택의 공급이라고 해서 96페이지에 대한 부분 좀 펴볼게요. 96페이지 봐보세요. 이 부분도 항상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봐봅시다. 우리가 주택법에서 이제 주택의 공급이 들어간다면 건설하여 공급하고 관리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건 30채 이상의 주택의 단지를 짓는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 부대복리 같은 걸 만들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등은 이 법에 의해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해당 내용의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한다. 사업주체가. 그러면 시군구장에 승인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복리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면 경미하니까 신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요거 나올 때 몇 번 물어봤던 게 뭐냐면 요거죠. 공공주택 사업자예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누구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라고 하는 공공의 사인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이와 같은 입주자 모집 승인도 안 받습니다. 이것도 한때 한 3번인가 4번 연속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주택공사인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장 승인받아야 한다? X. 빠라빠빠. 주택법은 공공만 이뻐해요. 공공주택 사업자. 건축법은 뭐라고? 공장만 이뻐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법은 공공주택 사업자면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규제를 봐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등록하지 않고 비등록으로 사업했죠. 게다가 해당 내용의 입주자 모집할 때도 모집 승인 신고도 안 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택법에 뭐하죠? 왕족이지 뭐.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을 공급할 때 당연히 공급가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문제가 또 생긴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또 뭐다? 분양가 제한이에요. 분양가 제한이 참 보면 여러 정권, 여러 정부에서 등등등 많이 분쟁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여야의 무슨 뭐 이렇게 갑론을 막 있고 한 부분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인구는 많고 토지는 좁고 주택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유한한 재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공급에 대한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어지고 그걸로 돈벌이 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앞에서 공공택지라는 것은 뭐였죠? 공공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공동주택의 건설 용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택지는 아무래도 저렴한 공급이 이루어질 거고 그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 사업주체에게는 뭘 가하겠다? 분양가 제한을 가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분양가 제한을 가하게 되고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분양가가 시세가 주변에 5억인데 나는 분양가 제한을 받아서 3억에 샀다면 요 3억을 가지고 뭐다? 팔아서 2억 벌라고 하는 게 분양받은 자의 또 마음이겠죠. 그러다 보니 뭐가 돼? 당연히 전매 제한이라는 거를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분양가 제한을 받는다.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그러면 그에 대한 공급받은 자들은 또 팔아먹지 못하게 전매 제한을 가한다. 이런 식으로 법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제한은 없지만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같은 거를 정한다면 똑같이 이런 분양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2월 달 정도에 살짝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분양가 제한이라는 걸 받을 때 모이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모일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한다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사업주체야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제한 안 받게 해줄게. 그러니까 많이 지어 서민 주거 안정시키게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앞에서 용어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죠? 그 정도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매 제한과 관련된 부분의 툴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중개업할 때 또 많이 또 관심을 갖죠. 그러면 전매 제한 관련된 부분은 다음 페이지 어디 97페이지에서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봐요. 제가 왼쪽 위에다가 뭐하죠?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그렇죠? 가봅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매 제한이라는 걸 가한다는 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입주자 저축의 증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청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입주자로 선정된 날 A가 1억 원이라는 분양가로 뭐하죠? 당첨이 됐어요. 근데 A란 자는 이에 대한 부분을 피받고 1억 2천에 팔았어요. 1억 3천에 팔았어요. 1억 4천에 팔았어요. 그러다가 A, B, C, D, E, F, G, Z까지 등기 칠 때까지 Z가 산 금액은 2억 원인 거예요. 그럼 A부터 Z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매를 하고 결국은 실수요자인 Z가 나중에 등기 칠 땐 2억 원에 사서 등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1억 원 어디로 간 거예요? 다 전매하면서 중간중간 수익으로 뜯어먹은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인가 처음으로 투기 과열지구의 전매 제한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돼요. 주택 가격이 상승률이 높아가지고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높을 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지구를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이 부분의 규제를 가하면서 등기 칠 때까지 뭐하라? 못 판다라고 규제를 묶어놓은 게 바로 전매 제한의 원조격인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지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됐을 때 굉장히 좀 부작용이 많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가 1억에 청약에 당첨됐다. 그랬는데 나중에 A가 등기해야 된다. 못 파니까.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안 올라가는데 누가 집을 사요? 안 사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방의 기업들이 상당히 미분양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업들 막 줄부도 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MB 정부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된 걸 없애게 되고, 거의 뭐 MB님 끝날 때 박 대통령 들어오기 전쯤에 거의 뭐 강남 3구까지 그 당시는 투기과열지구를 다 해제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문정부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다가 처음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지정하려고 하다가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처음에 간을 보려고 이제 그거만큼은 아니어도 한 끗발 낮은 거 뭐 없을까라고 새로 개발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투기과열지구보단 한 끗발 낮은 거. 그렇죠? 청약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청약이 뭐 과열되면 집값이 오르니까. 그래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정해봤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해봤자 백약이 무효였어, 그 당시에. 그래서 한 2, 3개월 만에 다시 투기과열지구를 이제 하나씩 지정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전매 제한 규제가 심한 정부가 지금 정부가 되어진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게 같이 있었던 정부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한 규제가 많죠. 저희 뭐 사는 안양의왕도 그렇고 서울 전체가 다 투기과열지구면서 청약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대출 규제니 뭐 양도세 중간이 뭐니 이런 것들 세법 배울 때 많이 배우잖아요. 그것의 근거가 되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입주자 선정된 날로부터 등기 칠 때까지 전매할 수 없게 하고, 그리고 국시도가 정하며 조정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1지역, 2지역, 3지역에서 3지역해서 최대 등기 칠 때까지는 못 팔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조에 대한 부분에 전매 제한이 언급이 되어지고요. 아까 봤듯이 이제 공공택지에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제한을 받는 주택에 선정된 자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지위도 전매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선정된 지위나 등기치고 나서 주택이나 이거는 최대 10년까지 전매 제한을 가해요. 여기 선정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이라서 이게 나중에 배울 텐데, 그래서 사실은 등기치고 나서도 주택으로 있는 동안에도 자녀 전매 제한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분양가 제한받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된 지위나 그 주택에 대한 부분의 전매 제한이 가장 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최대 10년까지 가요, 이거는. 그렇죠? 4번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1, 2번의 전매 제한과 3번의 전매 제한 부분은 조금 좀 다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양가 제한받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 등기 칠 때는 사업주체가 등기부 소유권 보전 등기할 때 최초로 분양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는 뭐하죠? 팔 수 없다고 그 뜻을 부기 등기하게 돼요. 그래서 팔면 안 돼요. 그렇죠. 위반하면 다 3년 3천의 징역 벌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은 전매 제한을 받는 거죠. 물론 전매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죠. 뭐 생업상 사정이나 무슨 뭐 해외 이주니 뭐니 이런 상속이니 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원칙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제가 그래프로다가 딱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요걸 물어보는 게 대부분 주택법의 공급에 전매 제한 관련된 부분에서 물어보는 부분들이에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해는 되죠, 그 얘기. 그래서 뭐 지금 정부에서는 워낙에 규제가 많아가지고 좀 많이 좀 피로하죠. 국민들이 지금 뭐 코로나에 피곤하고 부동산 규제에 피곤하고 그런데도 집값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죠? 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죠? 어쨌든 그 정도 이해해 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부분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한다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금 요번에 창원, 의창까지 지정되면서 48군데, 49군데쯤 될 거예요. 투기과열지구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청약 조정대상 지역 관련된 부분은 뭐다?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지정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을 정리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입문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 간단히 이제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면요.
주택법하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됐는데, 주택법의 내용에서 우리가 설명이 나오는 건 뭐 입문서에 뭐 간단히 대해서 별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입문서 216페이지 펴보세요. 입문서에 216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어의 정의라고 돼 있어가지고 왼쪽에 주택의 용어 정의 뭐 알아줘야 될 내용 등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해당 내용에서 216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주택이라고 돼 있어서 왼쪽 위에 폈어요? 입문서? 네, 봐봐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고 했죠. 부속 토지를 제외하면 건물을 안정적 존치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게 되고, 그러면 왼쪽에 뭐 단독주택 종류, 공동주택 종류 나와가지고 단다가, 연세대 정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발표하면 국민주택에 대한 정의와 규모가 나와 있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보죠. 국민주택에 대해 정의는 뭐다? 공적 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걸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걸 얘기하는 건데 한번 외워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했거나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거. 그러면서 공적 자금 들어갔으니까 규모를 작게 져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돼 있어서 216 왼쪽 밑에 보시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을 거야. 그리고 100제곱미터 이하로는 예외가 뭐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의 지역이면 최대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림책 봤다가 또 책 봤다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고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또 그 밖에 알아줘야 될 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택지의 정의 오른쪽에 써 있고 또 오른쪽 중간에 보면 주택단지, 그렇죠? 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설된 일단 토지, 주택단지죠. 하지만 다음으로 분리된 건 별개의 단지로 봐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다음으로 분리된 것은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2번, 3번 보이죠? 20m 이상 일반 도로,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8자니까 8m 이상. 그러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주택조합의 종류, 지직리,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이런 게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은 제가 얘기했죠. 아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나올 때 기획번 최대 3개층 이하인데 14층 이하인 경우는 2개층 뭐하죠? 까지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이렇게 내용 등 받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 왼쪽 중간에 공구라고 나와 있죠. 공구는 뭐였죠? 이렇게 주택단지가 있는데 둘 이상으로 나눠 놓은 거.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공구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구분된 1단의 구역으로 공구별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효율적 사업 시행을 위해서. 그리고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니까 적어도 600세대 이상은 돼야지만이 공구별 분할 시행 가능하다. 앞에서 목차 볼 때 얘기했었죠. 그 정도 확인해보고 또 오른쪽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서 300세대 미만 형평 거죠. 그다음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서 도시지역에 그렇죠 지어지는 것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고 아까 원룸형 중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2번 얘기했죠?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주라고 단선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원룸형은 5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 제한을 받는다고 아까 사진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용어 정도만 뭐 간단하게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은 그냥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용 볼 때
2시간 단 교재 나오게 되면 같이 또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림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굳이 이 문서 같은 건 좀 필요는 없죠. 어쨌든 그 정도만 간단히 하고요. 그럼 우리 내용에서 농지법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농지법. 그럼 마지막으로 농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가요, 농지법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면, 농지법은 2문제가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농지법이 우리 시험에 2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붙고 안 붙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법에 대한 부분을 버리지 말고 나오는 부분만큼은 정확히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1년을 수업해도 농지법 강의 시간은 총 4시간이 안 돼요. 그죠? 왜? 워낙에 내용들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2문제밖에 안 나와서 필수 빈출만 골라서 보는 거고,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와요. 기출되었던 부분이. 근데 여러분 지나간 30일에 보니까 완전 적중했더라고요. 내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그렇죠? 말 다 해버렸네. 그 얘기. 근데 2문제 중에 우리 목표는 1개 정도는 건져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출제하시는 분들도 농지법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농지법은 농지를 누가 소유할 수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라는 걸 정하는 법인데, 일단 농지법에서 농지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적용 대상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농지와 관련된 부분의 기본적인 정의를 본다. 그러면 1번에 이러고 나와요. 전답과 수원 법적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주로 이용되는 토지 등을 우리는 농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전답과 수원의 지목이면 어쨌든 농지예요. 전답과 수원 지목이면. 그렇죠. 하지만 전답과 수원의 지목이 아닌 그 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다?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주로 이용된다면 전답과 수원의 지목이 아니어도 농지로 봐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아주 중요하죠. 전답과 수원의 지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된다면 농지로 봐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봐봐요. 만약에 다년생 식물의 재배주로 이용된 게 조경 관상용 수목과 묘목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농지가 되는데, 만약 그것이 정말로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이었다면 그건 농지가 아니겠죠. 그렇죠? 조경 목적으로 정말로 조경수를 심어놓은 게 농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걸 재배하고 이제 팔아먹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농지도 볼 수 있겠지만, 조경 목적으로 조경수를 심어놓은 게 어떻게 농지가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이제 29회 때 문제였고요. 그리고 농지에 대한 정의는 또 하나가 뭐냐면, 토지 개량 시설도 농지가 되고 농축산물 생산 시설도 농지가 돼요. 대표적인 우리 토지 개량 시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지 양배수 시설, 수로 농로 제방, 방풍림 같은 거 다 우리가 토지 개량 시설로 농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또 방풍림 얘기하면 또 신나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들 방풍나물 나안다고. 이건 방풍나물이 아니고요. 방풍림. 그렇죠? 그러면 방풍림이 뭐냐? 과수원 같은 데 보면은요, 늦가을에 늦태풍이 와가지고 수확기에 낙과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과수원 주변에다가 바람 같은 거로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방풍림 나가주는, 바람을 막아주는 수풀을 만들게 돼요. 이걸 방풍림이라고 해요. 이 방풍림으로 이용되는 것도 토지 개량시설로서 농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농지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게 또 29회 때 문제였어요. 게다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간이태비장, 농막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우리 법은 농지로 봐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농지라는 정의가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다? 농지에 대한 정의, 원정의하고 그다음에 토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까지도 다 농지로 본다는 것이고요. 하나 주의하실 거, 다만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다라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기획번인데요. 읽어볼까요?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 농작물 재배지 계속 이용 기간이 뭐가 된다? 3년 미만이다. 이러면 농지로 안 본다는 거예요. 뭐냐? 전답과수원의 외의 지목이 있어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쓰인다면 이건 농지로 보잖아요. 근데 그 농작물 경작 기간이 전답과수원이 아닐 때에는 3년 미만이면 농지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농지가 될까?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는 3년 이상은 농작물 재배지로 쓰였어야지만 이게 농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전답과수원의 땅이면 그냥 농지인 거고, 전답과수원의 외의 지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쓰이면 농지인데 실제는 뭐예요? 3년 이상은 돼야지 농지가 되어지는 거죠.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이면 3년 미만이면 농지로 안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는 거죠. 과거에 이런 질문 나온 적이 있어요. 1996년부터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서 현재까지 뭐를 했대? 해당 내용에 농사를 지었대요. 그렇죠. 그러면 3년 미만인가요? 엄청나게 3년 이상인가요? 엄청나게 3년 이상이죠. 그럼 농지로 봐줘야지 농지가 아닌 걸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지의 정의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패턴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예외는 니은 디귿은 나중에 차차 보도록 합니다. 이 정도만 간단히. 그리고 나서 농지는 농업인이 농사를 지면서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업인이. 그러다 보니까 농업을 하는 자이어야만 우리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인과 관련된 부분은 32회 때 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농업인 부분은 조금 좀 잘 좀 외워놓읍시다. 그러면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농지는 농업인 등이 소유하고 이용하고 농지는 잘 보존해 줘야 된다. 라는 걸 목적으로 삼는 게 농지법인데 농업인이 28회 때 나오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다시 나올 때가 됐죠. 그럼 봐보세요.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한다거나 OR 이게 또는이거든요. 그래서 또는에 대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또는이야 이게.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가 무조건 있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지. 또는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다. 앞이건 뒤건 하나만 맞으면 농업인으로 본다는 거야. 그럼 봐봐요. 지금 앞에서 농지가 2,000제곱미터래. 그런데 뭐하죠? 1년 중 80일을 농업을 했대. 그러면 앞쪽 게 1,000 이상 되니까 농업인이 맞아. 뒤에는 안 맞아도. 앞뒤 하나만 맞으면 되니까. 게다가 농지가 900제곱미터였대. 근데 거기서 1년 중 100일을 농업을 했대. 그럼 앞에는 안 맞아도 뒤에가 맞잖아. 그러면 농업인으로 봐주는 거야. 요게 또는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같이 동시만족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응용지문으로 상당히 많이 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정식 온실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설치 비용이나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어도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고정식 온실 등의 농작물 경작지로 쓰이는 거는 그냥 농업인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축산업을 하는 경우도 뭐라고? 축산업을 하는 경우도 농업인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축산업에 관련된 거는 봐봐요. 대가축 2두, 소 2마리 예를 들어서. 중가축 10두, 돼지 같은 거. 소가축, 이러면 또 닭, 오리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소가축은 닭, 오리가 아니고 염소나 뭐 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100두.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닭이나 오리 같은 건 가금이라 그래서 집가자 세금자 써서 집에서 키우는 새 이걸 가금류라 그래요. 그러면 1,000수 이상 꿀벌이 얼마? 10군이 이상을 사육한다면 농업인으로 봐요.
또는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한다면 이걸 농업인으로 봐주겠다. 축산업을 하는 자도 농업인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거 주의해 보시고. 또한 연간 판매액이 얼마요? 120만 원 이상인 자는 농업인으로 봐주겠다. 어쨌든 농지법은 두 문제인데 농지 아니면 농업인이 나와요, 항상. 그리고 농업인 타임이 나올 때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농지법도 여러 부분이 개정된 게 있어가지고 지나간 30일의 기출문제 볼 때도 그 부분을 정리해 줬더니 딱 그 부분에 두 문제가 딱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 이제 기초과정이니까 농지법에 대한 부분은 농지와 농업인에 대한 정의 두 개만 이해해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2월, 4월 되면 차차 소유, 이용, 보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 뭐 하죠? 정리해 보면서 조금씩 내용을 좀 심화해 갈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2달 끝내면서 한꺼번에 전 범위를 다 보면 지쳐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을 회를 거듭하면서 반복해서 눈사람 굴리듯이 조금씩 내용을 붙여나가야 돼요. 우린 그리고 2시간 땅 하시는 분들은 필수 시간이 없는 필수 요원들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래가지고선 필요 없는 건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관계된 부분으로 꼭 아셔야 할 것만. 우리는 합격이 목적이니까. 이래서 정규적인 수업에 대한 부분으로 기초과정의 6주 동안에 지금 내용 봤던 내용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 리마인드하는 내용들 복습 노트 보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좀 쉬었다 갑니다.